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44화 하나원 시인의 영원한 애인으로 남은 알, 이혜경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난 제41화부터 이번 44화에 이르기까지 특집으로 하나원 시인과 이혜경님의 러브스토리를 하나원 시인의 진술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누구 이야기든 간에 연애사는 짜릿한 것인데 하나원 시인의 연애사는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앞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27번째 이야기로 하나원의 알에 대한 마음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6 찢기는 비연의 화편 2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병의 불행한 병약을 말하였다. 사랑하는 여성을 일생 동안 불행에 빠뜨릴 수는 나의 양심이 허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알은 사람의 일생이란 똑같은 과정을 가는 것이 아닌가고 하며 다만 자기가 그리워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또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참된 행복된 삶이 아닌가고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성을 일생 동안 불행에 빠뜨릴 수는 나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챕터 35 알의 진심 80페이지에는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알이여, 당신도 나 같은 사내를 알았기에 박행 속에 있지 않소. 여기서 박행이라는 것은 박복한 행복이라는 뜻이겠죠. 행복이 적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이여, 당신은 사내를 챙지하시오. 그리하면은 당신은 나같이 인세에서 버림받는 운병에서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인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은 당신의 처지에서 운명을 간단히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른 이 꿈을 한시바삐 깨어서 파랑새같이 당신이 가고픈 자유의 하늘로 날아가세요. 파랑새같이. 아리여, 당신이 파랑새같이 날아가면 나는 푸른 뜰을 쳐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파랑새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나는 당신이 이 하늘 아래서 행복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알은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천사다. 나는 알과 내 앞에 있으면 고개가 숙여지며 침묵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원 시인의 대표시 중에 파랑새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저는 그 파랑새라는 시가 하나원 시인 자신을 일컫는, 자신이 꿈꾸고자 한 것으로 그렸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에 글을 보면은 알을 파랑새로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챕터 36 알은 천사다 81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알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 시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 잠기는 것이다. 알은 이었고 HC 그런 걱정은 마세요. 나병은 유아기를 넘으면 전염이 안 된다는 친한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전염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어찌 문둥병을 들기를 원하겠습니까마는 알은 아마 차라리 문둥병이라도 들어서 하운과 같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라는 아마 그런 염원이 담긴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챕터 44 움트는 사랑의 인식 96페이지에는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불은 알이라고 부르는 한 사람의 높은 플라토닉의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한하우는 알에게서부터 에로스보다는 플라토닉 같은 아름다운 사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챕터 46 사랑의 욕정 99페이지에는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애달픈 것은 알의 사랑이다. 지금도 알이 무작정 그립고 그 뺨을 부비며 사랑하고 싶다. 아니 그 행복을 빌면서 영영 그를 잊어야 하는 마음은 이상하게도 그를 몸부림하며 기다려지는 것이 웬일일까? 이런 생각에 잠겼을 때 골방문이 열린다. 나는 깜짝 놀랐다. 문 쪽을 향하여 본다. 무의식 중에 여! 하고 소리를 질렀다. 여태껏 못 견디게 그리워하던 알이 서 있지 않은가. 이제 하운이 한참 동안 알을 보지 못했거든요. 약 6개월 동안을 보지 못했는데 그동안에 알은 남한으로 가서 하운의 치료약을 구해왔기 때문에 남한 또는 일본 이런 곳을 약을 구하러 다니다 보니까 6개월 동안 보지 못했는데 혹시 내가 싫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러던 참에 불쑥 나타나니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챕터 48 애달픈 서러움 102페이지에는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알에게 아직도 이 세상에 사랑이 있고 당신과 나와 서로 사랑하는 까닭으로 꽃은 저렇게 곱게 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였다. 이윽고 이따가 나는 봉선화꽃을 한 송이 꺾어서 알에게 주었다. 나의 눈물 같은 영혼을 그에게 꽃을 빌어서 바쳤다. 이 대목은 무엇이냐 하면은 골방 안에 처박혀 있다가 어느 날 그것도 밤에 알의 부축을 받으면서 뒤뜰에 나와서 활짝 핀 꽃을 본 것이죠. 그때의 장면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원에 있던 꽃을 꺾어서 알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마치 나의 눈물 같은 영혼을 그에게 꽃을 빌어서 바쳤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챕터 50 알의 탄식 106페이지에는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애당초부터 알이 무작정 좋아서 사랑하여 왔었다. 이제는 내가 사람으로서 영영 망해가지고 또 알의 일생 또 망쳐먹고 자기가 문둥이로서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에 한 여자의 일생을 망쳐먹었다라는 그러한 자책감에 아마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챕터 53 의지의 투쟁 111페이지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모침에 눈물이 쏟아나올 때에 나는 알이 정말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문둥이를 진정코 단념해 버렸으면 하는 것이 나의 숨김없는 애원이었었다.
얼마나 그렇게도 사랑했던 여인을 떠나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숨김없는 애원이 되었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아마 생각, 그런 일념에서 아마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챕터 54 이별을 만류하는 알양 114페이지에는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알씨,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들은 이별을 해야만 하고 또한 피차가 이렇게 하는 것만이 행복된 운명의 길을 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는 알에게 내가 하늘에서 받은 죄와 벌을 같이 나누고 싶지는 않고 또한 내가 전락해가는 컴컴한 암흑 끝 언저리에 알을 떨어뜨릴 수는 없다. 이렇게 이별이 서러운 푸념을 한 대자 알은 들어주지도 않고, 여기서 알, H 이렇게 이니셜로 나오는 것은 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혜경의 이니셜을 따서 알이라고 했고요. H라고 하는 것은 한하운의 한의 이니셜을 따서 HC라고 그렇게 아마 불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형의 천형이라고, 문둥병을 천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표현했듯이 하늘에서 받은 죄, 하늘에서 받은 벌, 이것을 천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챕터 61 결초 보온의 맹세 132페이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기어코 이 문둥병을 고쳐서 알에게 하나의 인간이 인간에게 보답함을 결초 보온이라도 하여야지 하는 맹세가 내 전신을 강직히 굳게 하며 어느새 나는 알의 손을 꼭 잡았다. 알이 진정을 나에게 바치는 그 사랑은 서러울 만치 안타까운 것이며 그 알의 매력은 나의 눈물을 뿌리게만 한다. 여인은 영원한 매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알이 지니고 있는 매력,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그 매력이란 각연이나 그러나 그것은 나와 알에게 불가견의 세계를 끝없이 펼쳐주며 깊고 깊은 인생의 신비성과 폭과 깊이를 인식시켜주는 것 같고 인생 인간의 사랑을 한없이 기쁘게 한다. 여기서 각연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있는, 겉으로 볼 수 있는 것, 불가견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볼 수 없지만 아마 속내, 속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알의 속에서 살아가고 또한 알에게서 생명과 영혼의 성장을 받아가면서 삶의 부활을 얻고 있는 것을 느끼며 행복이란 감정을 사무쳐 눈물로 나를 적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챕터 62 대풍자유의 치료 134페이지에 기록된 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알이 내 병을 고치겠다는 지성으로 구해온 약을 포기한다면 알의 지성을 저버리는 것이며 또한 하늘에서 죄라도 받을 것 같은 뉘우침을 몇 번이고 나를 채찍질하면서 알의 지성을 받들어야 하겠다고 결심한다. 불안한 나머지 이 약이 38년 전에 제조한 약품이니까 썩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며 썩은 것이니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거니 하고 내복을 중단해버렸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센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구해왔는데요. 제조 연원일을 보니까 38년 전에
제조된 대풍자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래됐으니 상하지 않았을까 해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면은 알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또 알의 성의가 얼마나 갸륵한 것입니까? 그래서 거절지 못하고 그걸 먹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어 더 결절을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대목에서 나오는 것인데 지성으로 구해온 약을 포기한다면 알의 지성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우는 생각했던 것이죠. 다음은 챕터 110 한탄강을 건너 다시 북한 땅으로 262페이지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가는 데까지 가보자. 아니 나는 함흥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야 한다. 알이 있는 곳이 정말로 내가 있어야 할 유일한 땅이 아니겠는가. 그 땅이 지옥이라도 좋다. 나는 알이 있는 데까지 죽어도 가야 한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운이 남한으로 약을 구하러 다녀왔습니다. 약 한 달 동안 걸어서 다녀왔는데 다시 이제 약을 구해가지고 북한으로 한탄강을 건너서 올라오다가 북한 초병한테 이제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운이 감옥에서 보호감으로 인해서 일시 보석으로 나와 있던 상태에서 남하를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함흥까지 오기까지 갖은 고초를 겪고 고문을 당하고 이러는데 나는 죽어도 알이 있는 곳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토로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28번째 이야기로 들어가서 하운의 가정은 어떠하였을까? 하운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83 감방 속의 광인 198페이지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도대체 아우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나? 가 항상 염려가 된다. 또 알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도 집에 자주 오니 체포되었을 것이다. 생각하니 간장이 찢어지는 것 같다. 남한에서 이제 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검거가 됐을 때 그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남한에 가기 전에 상황이 동생도 그렇고 알도 그렇고 갇혀있던 상황에서 내려갔다 왔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많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챕터 85 붉은 벽돌집을 등지고 태양 앞에 섰으나 20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식모는 그 후에도 병사들이 몇 번인가 집에 와서 가택수사를 하였다는 것과 서점의 책을 모조리 몰수했다는 것과 알도 체포당했다는 것과 알의 부친도 몇 번이나 왔다는 것을 말한다. 무엇보다도 알마저 갇혔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얼마나 운명의 얄궂은 장난이란 말인가. 나로서는 너무나 참귀한 일이라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불안과 초조함에 어쩔 줄을 모르겠다. 알은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 탓으로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다 틀리고 신세마저 망쳐버렸다. 식모가 점심밥도 저녁밥도 가져왔지만 알의 일이 걱정되어 밥도 먹히지 않는다. 이제 이거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보석으로 나왔는데 식모가 이제
전해주는 말입니다. 형사들이 와가지고 가택수색도 했고 또 하나운 형제가 운영하던 건국서사에 있는 책도 모조리 다 가져갔고 알도 체포를 당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다음은 29번째 이야기로 들어가서 알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기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86 월남을 최초하는 알의 환상 209페이지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집에 와서도 영어에 신음하는 알을 생각하니 기가 막히고 미칠 것 같다. 지금이라도 갇혀있는 것을 알기만 하면 곧 뛰어가서 형무소라도 파괴하고 알을 구출할 마음으로 한시라도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챕터 90 송도원 해수욕장에서 알의 환상을 포옹코 217페이지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감옥에 두고 온 알과 아우가 먼 곳의 시베리아 유형을 당하고 있지나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길손의 밤은 정녕 잠이 오지 않는다. 아마 이때는 체제를 부정하는 인사들에게는 가혹한 형벌이 주어졌고 아주 심한 경우는 시베리아 쪽으로 유배하는 그런 형이 집행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챕터 117 망각의 세계 28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미칠 것 같은 침울 속에 자꾸만 보고 싶고 그리워지는 것이 알이며 아우의 모습이다. 사랑의 방정식은 한 사람에다 플러스 또 한 사람이면 답이 하나가 되는 불타는 정열로서 알을 그리고 아우를 부르고 못 견디게 그리워진다. 알이 끝까지 앞날을 바라볼 수 없는 이 문둥이를 위해서 자기의 청춘을 아니 자기의 일생마저 희생하는 데에는 나는 무엇으로서 보답하여야 하나? 지금 알은 어느 감옥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나? 알의 행복된 일이라면 저는 저의 목숨을 바쳐도 한이 없는 것을 신명님께 굳게 맹세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챕터 119 해생 287페이지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알의 소식은 전혀 알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 마음은 점점 아파지고 알에 대하여 죽어서도 사죄를 못다 할 것 같은 마음에 눈물이 푹푹 쏟아지고 한없이 뉘우쳐진다. 하운의 다른 글을 보면은 스필글에 보면은 시베리아로 유배된 것 같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정확한 기록은 정확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아마 그런 예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번째 하운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에 대해서 그의 기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27 자유는 찾았건만 310페이지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이 최고의 시를 북한 땅 감옥에다 가두어 놓고 나만이 자유를 찾아 나만에 도피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위가 아닐까. 양심의 가책에 마음이 무겁다. 그런 동시에 알이 내 곁에 없는 이 세상은 너무도 공허하기만 하다. 다시 알과 만날 기적은 언제나 올 것인지 그것은 꿈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지금까지 제41화부터 44화에 걸쳐 특집으로 하나운 시인과 그의 영원한 애인으로 남은 알 이혜경이라는 제목으로 꾸며보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한하운 시인과 이혜경의 러브스토리를 조금이라도 엿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화는 고사하고 남북으로 갈라진 38선으로 인하여 생사조차도 모르고 눈을 감으셨으니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겠습니까? 아마도 지금은 파랑새의 자웅으로 만나 푸른 하늘을 홀홀 나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한하운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란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한하운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한하운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한하운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한하운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한하운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한하운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어 감사합니다. 다음 제45화는 한하운 시인의 수필 시에 대한 남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